안녕하세요. 성안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부교재 3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재 3페이지 같이 풀어봅시다. 자, 사실적 읽기 연습 문제들인데요. 이 사실적 읽기 연습 문제는 짧은 문장과 문장을 비교하면서 이게 서로 일치하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우리가 지문에서 그 선지의 근거를 찾죠. 이 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선지에 해당하는 근거가 이것이 O인지 X인지 찾아낼 수 있는 근거가 본문 어디쯤에 있는지를 찾아서 서로 비교를 해보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연습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기원전 5세기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책을 쓰면서 역사라는 제목을 붙였다. 제목의 어원이 되는 히스토는 원래 목격자, 증인이라는 뜻의 법정 용어였다. 자, 이 책의 제목이 역사이고 그 다음에 이 제목의 어원이 히스토라고 했으므로 역사의 어원이 되는 히스토라는 단어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을 지칭할 때 쓰였다라는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이 위에 있는 문장을 약간 줄여서 말한 게 바로 이 밑에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목의 어원이라고 했는데 제목이 결국 이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의 어원이라는 건 역사의 어원인 거고, 그 다음에 법정 용어였다고 하니까 법정 용어는 그 재판 과정에서 쓰이는 용어도 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건 O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지문의 내용을 선지로 바꿀 때는 굉장히 교묘하게 말을 아주 살짝만 바꿉니다. 그래서 맞나? 안 맞나? 약간 헷갈리게 만들죠. 두 번째 볼게요. 역사가 등장한 이후 사람들은 역사서술의 효용성이란 건 그 효과적으로 사용될 만한 가치가 있는 성질이 효용성이죠. 역사서술이 사람들한테 효과적인 용도가 있는지 그것을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게 하여 후세인에게 교훈을 주는 데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왜 역사서술이 필요하냐?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냐면 미래를 예측하게 해서, 그 다음에 그 뒤에 후손들이 우리 과거 선조들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야겠네 라고 교훈을 받는데 그 효용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대요. 자, 그다음에 그 선지를 보면요, 역사의 등장 이후 사람들은 역사서술의 효용성을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서 찾았다. 여기 나오죠.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 네, 같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이네요. 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셋째는 가능 세계의 완결성이다.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서 P이거나 not P다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자, 그렇죠. 당연히 어떤 명제는 맞거나 또는 틀리거나 둘 중 하나겠죠. 자, 그것을 이제 배중률이라고 한대요. 배중률은 어느 세계에서든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자, 배중률은 근데 여기서 어느 세계를 어떤 말로 바꿨어요? 모든 가능 세계라는 말로 바꿨죠? 근데 앞에서 보면 가능 세계의 완결성이다 라고 하면서 이 어느 세계가 결국 가능 세계라는 걸 앞문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중률은 모든 가능 세계에서 성립한다 라는 말은 O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은 명제는 우리의 현실 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 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 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는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명제이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은 명제도 있는 거예요. 그 가능한 명제는 어떤 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세계에서는 성립 안 한다고 했죠? 근데 현실 세계에서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늘 항상 성립한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틀렸네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P는 가능하다는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 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며, 네,
자, P가 가능하다는 말은 뭐래요? P가 적어도 최소한 딱 하나의 가능세계 이상에서는 성립한다는 뜻이래요. 그렇겠죠? P는 필연적이다 라는 말은 P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다. 필연적이라는 건 늘 항상 존재한다는 거니까 그렇겠죠? 자, 필연적인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있다? 아니죠. 모든 가능세계에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는 없겠죠. 그래서 X입니다. 6번 볼게요. 예를 들어 임의의 명제를 P라고 하면 P와 나P는 무슨 관계이다. 기호 요 표시는요. 부정을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not P라고 있습니다. P와 나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무모순율이라고 한다. 그렇겠죠. P가 성립하면 나P는 성립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P도 성립하고 나P도 성립하면 예를 들어서 A는 여자이다 하고 했는데 그 A는 여자가 아니다 라는 말이 동시에 참으로 성립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모순율이라고 한대요. 모순이 없는 그런 규율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선지를 보면 무모순율에 의하면 P와 나P가 모두 참인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요 아시겠지만 그 딱 한 문장하고 그다음에 한 문장만 서로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연습 문제들은 좀 풀기가 쉬울 거예요. 실제 수능에 비하면요. 근데 실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길고 긴 지문 중에서 선지에 해당하는 문장을 딱 정확하게 찾아내서 그래서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난이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지문에서 찾아내는 연습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서로 문장, 지문과 문장을 서로 1대1로 그렇게 비교하는 연습을 좀 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야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언제나 지문과 선지는 1대1로 대응하는 문장이 있구나. 이것을 서로 확인하면서 풀어야지 사실적 이해 문제를 그러니까 결국 내용일치 문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잘 풀 수 있겠구나라고 깨닫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연습 문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볼게요.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면 B다 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 이거 읽고 약간 의아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A가 거짓인데 참이라고 규정한다? 거짓인데 왜 참이라고 규정해? 잘못된 거 아니야?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뭐뭐 했다면 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정했던 게 이게 만약에 거짓이 되면은 A이면 B라는 요 명제 자체는 항상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아침 8시에 일어났더라면 학교에 지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만약 A이면 B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봤다고 해볼게요. 만약 내가 8시에 일어났다면 이라는 말이 거짓이 되어버리면은 이 거짓으로 인한 B라는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맞는다고 일단 참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명제를 들여다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전통 논리학에 따르면 만약 A면 B다의 참 거짓은 그러니까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여부는 A의 참 거짓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A가 거짓인 경우에 무조건 참으로 결정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X가 되겠네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귀납은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지식 확장적 특성을 지닌다. 그렇죠. 귀납이라는 거는 경험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보나 관찰 등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자, 선지 볼게요. 귀납의 지식 확장적 특성은 문장을 바꿀 때 이렇게 지식 확장적 특성을 지닌다고 했는데 지식적 확장 특성을 앞에 주어로 빼버렸네요. 그쵸? 지식 확장적 특성은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 말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알지 못하는 사실을 추론하는 것. 자, 이 말과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것. 이게 같은 말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는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한다, 추론한다 이렇게 단어만 딱딱 바꿔줬습니다. 같은 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O입니다. 9번 문제 볼게요. 먼저 휴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미래의 세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온 세계와 동일하다는 자연의 일양성, 곧 한결같음이 가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자연의 일양성은 선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기대어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다 라는 주장은 자연의 일양적이다 라는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하는데,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휴미란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그게 귀납이래요. 근데 이 귀납이 맞는 말이 되려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미래의 세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하면서 동일하다는 것. 그러니까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했다는 건 과거와 미래가 동일한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는 같은 세계라는 가정이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일양성이래요.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 세계가 달라진다면, 세상이 달라진다면 과거에는 성립했던 게 미래에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다라는 주장은 자연은 일양적이다라는 이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하는데, 이 다른 지식이 바로 자연의 일양성이죠. 그 지식은 다시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경험적 지식이다. 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똑같은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경험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귀납적인 지식은 귀납적인 지식에 의해서 뒷받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다른 자기 자신을 뒷받침해야 되는 게 순환 논리예요. 그것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납의 정당화 문제이다. 자, 흉에 따르면 흉 똑같죠. 자, 귀납의 정당화라는 것은 귀납에 의한 정당화, 여기서 귀납에 의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자연의 일양성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 근거에 가능하다라는 말 맞는 말입니다. 요약해서 표현한 것이지만 그래도 쉽게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다음 10번 문제 볼게요. 이상기체란 분자 자체의 부피와 분자 간 상호작용이 없다고 가정한 기체이다. 이상기체는 분자 자체의 부피와 분자 간 상호작용이 없는 가상의 기체이다. 이거는 완전 똑같은 문장인데 가정한 기체, 뭐뭐라고 가정한 기체다를 가상의 기체라고 바꿨었을 뿐입니다. 기체인데 뭐뭐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데 가상의 기체를 가정해 본 거죠.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네, O이죠. 11번 볼게요. 실제 기체는 분자 사이에 인력에 의한, 인력이라는 건 서로 끌어당기는 거죠. 끌어당기는 힘에 의한 상호작용으로 분자들이 서로 끌어당김으로 이상 기체보다 압력이 낮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인력 때문에 실제 기체는 이상 기체보다, 네, 여기 이상 기체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상호작용이 없다고 가정한 가상의 기체보다 압력이 낮아진대요. 실제 기체에서 분자 간 상호작용은, 이 분자 간 상호작용은 인력에 의한 상호작용이죠. 기체 압력에 영향을 주어서 낮아지죠. 네, 압력이 낮아진다를 압력에 영향을 준다라는 말로 바꿨어요. 네, 우리가 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2번부터가 여러분이 좀 어려울 거예요. 12, 13, 14, 15, 16. 여기 문제들은 아주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했던 2019년 수능 문제 기출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그런 지문의 문제였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그만큼 좀 난이도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문과 선지의 관계를 이해하고 나면 실력이 많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번. 천체가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류인력은 그 천체를 잘게 나눈 부피 요소들 각각이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류인력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네, 읽으면서부터 벌써 무슨 말인가 하고 어렵고 읽기 싫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천천히 알아볼게요. 천체라는 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 항성, 행성, 위성, 해성, 성단, 성운 등등 모든 물체를 이르는 말이죠.
천체가 그 천체 바깥의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류인력은, 질점은 물체의 질량이 총 집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상적인 점을 말해요.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의 모든 질량이 딱 총 집결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중앙에 있는 점이죠. 그 질점을 당기는 만류인력은 그 천체를 잘게 나눈 부피 요소들 각각이, 이거를 아주 잘게 나눈 그런 부피 요소들 이 각각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 천체 밖에 있는 이 어떤 질점을 잡아당기는 그런 만류인력을 전부 다 합쳐서 더하면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선지 볼게요.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의 구껍질들이, 동심이라는 것은 같은 중심을 가졌다는 얘기죠. 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는 구껍질들이 같은 두께일 때 하나의 구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류인력은 그 구껍질의 반지름이 클수록 커지겠군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천체를 잘게 나눈 부피 요소들 각각의 값을 더해서 만류인력의 값을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껍질의 반지름이 커진다는 건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죠. 이 부피가 커지니까 당연히 만류인력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O라고 봐줘야겠습니다. 다음에 13번 볼게요. 사실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 읽기라기보다는 약간 추론적 읽기에 가까웠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13번 문제 볼게요. 만류인력은 두 질점이 서로를 당기는 힘으로, 13번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수능에서 실제로 틀리기도 하고 이의제기도 많이 들어와서 평가원에서 이례적으로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까지 발표했던 그런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13번이 많이 어려웠다고 상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만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한번 같이 봅시다. 만류인력은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으로, 그렇죠. 만류인력은 두 개의 질점이 서로를 잡아당기는 힘이죠. 그때 그 크기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네, 그렇죠. 이 물체와 물체가 서로 잡아당길 때, 얘를 달이라고 하고 얘를 지구라고 해볼게요. 달과 지구가 서로 잡아당길 때 이 달과 지구가 서로 질량이 높을수록 만류인력도 커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달과 지구 거리가 멀수록 만류인력은 약해지겠죠.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대칭인 구를 구성하는, 구대칭이 뭐냐면요, 어떤 물체가 중심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같은 거리에 있다고 그렇게 이상적으로 간주되는 그런 특성을 갖는 상태예요. 한마디로 완전한 구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구대칭인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구 외부의 질점 P를 당기는 인력들의 총합은, 자, 한마디로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 요거를 그 달이라고 쳐볼게요. 달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피 요소들이 달 외부에 있는 질점 P, 지구라고 쳐볼게요. 달의 부피 요소들이 지구의 질점 P를 잡아당기는 만류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류인력과 같다.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요. 지문에서는 어떤 천체 A가 있을 때 그 천체 A가 B의 질점을 잡아당기는 만류인력의 총합이, 이게 뭐랑 똑같대요?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 그러니까 A의 질점이 또 P라고 했으니까 B의 질점이 되겠죠? B의 질점을 잡아당기는 만류인력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천체 A가 B의 질점을 잡아당기는 건 A의 질점이 B의 질점을 잡아당기는 건 똑같다, 이렇게 지문에서는 얘기했는데, 현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 그러니까 태양의
질점이 지구 전체를 잡아당기는 것은 요거 뭐랑 똑같다?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지구의 질점이 태양 전체를 잡아당기는 만류인력과 똑같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뭐가 다른지 보세요. 요거는 그 태양의 질점은 B의 질점으로 보고, 그 다음에 천체 A가 그 부피 요소들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라고 했던 것은 지구 전체라고 볼 수 있게 천체 A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는 서로 똑같이 이제 호환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이 지구의 질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태양 전체가 아니라 뭐가 되어야겠어요? 태양의 질점이 되어야겠죠. 지구 전체가 태양의 질점을 잡아당기는 그런 만류인력하고, 그 다음에 지구의 질점과 태양의 질점이 서로 잡아당기는 게 똑같다고 했지, 이게 똑같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말이 여기서 질점이 태양 전체로 가버리면서 이렇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봐주셔야겠죠. 그래서 13번은 X입니다. 14번 볼게요. 구 껍질들이 구를 구성할 때 그 동심의 구 껍질들이 구 외부의 질점 P를 당기는 만류 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류 인력과 같다. 총합이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에서, 그러니까 질점은 중심에 있다는 거죠. 그 중심 O에 있는 질점이 P라고 했는데 P는 질점을 가리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질점 P를 당기는 만류인력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 껍질들이 질점 P를 잡아당기는 것의 총합이라는 소리는 결국 얘기하자면은 지구가 달을 끌어당긴다고 했을 때 달이라고 하는 외부 물체의 중심에 있는 질점 P를 지구가 끌어당긴다고 했을 때 이 부피 하나하나 요소가 다 이 P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지구 자체가 달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말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구 전체가 질점 P를 끌어당기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선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게요. 선지에서는 질량이 m인 지구와 질량이 m인 달은 이라고 했습니다. 지구와 달은 이 둘만큼 거리가 똑같이 떨어져 있는 질량 m과 질량 m의 두 질점 사이의 만류인력과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서로를 당기겠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구와 달이 서로 천체와 천체가 서로를 잡아당기는 힘은 질점과 질점이 서로를 잡아당기는 힘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문에서 얘기를 하기를 구 전체가 질점을 잡아당기는 건, 그러니까 천체 전체가 하나의 질점을 잡아당기는 건 질점과 질점을 잡아당기는 똑같다고 했죠. 근데 선생님 여기서는요 질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달로 해가지고 천체와 천체로 되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결국 지구 전체가 달이라고 하는 것의 질점을 끌어당긴다는 건 달을 끌어당기는 거랑 또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구가 달을 끌어당길 때 결국 달의 어느 한 부분을 결국에는 달의 질점을 중심으로 해서 끌어당기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주체가 전체, 그 천체 전체인지 아니면 질점인지를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 전체가 질점을 끌어당기는 것은 질점과 질점이 끌어당기는 건 똑같다라는 말과 지구가 달을 끌어당기는 힘은 지구의 질량과 똑같은 질점과 달의 질량과 똑같은 질점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과 똑같다라는 요 지문과 선지는 서로 일치한다고 봐줘야 되겠습니다. 좀 어렵긴 하죠. 사실 이 문제는 좀 지문 전체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5번 볼게요. 지구를 포함하는 천체들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대층을 이루는 구라면 천체가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류인력은 그 천체를 잘게 나눈 부피 요소들 각각이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류인력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그 앞에 나왔던 말이죠. 요거는 아까 앞서 12번 문제에 있던 지문이랑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문장에 두 개의 선지가 걸려 있었던 겁니다. 각각 다른 문제에 두 개의 선지가 걸려 있었던 겁니다. 선지 볼게요.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 인력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태양의 그 부피 요소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 인력들을 모두 더하면 구해지겠군. 이거는 교묘하게 순서를 좀 바꿔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천체박 어떤 질점을 잡아당긴다고 했을 때 이게 바로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예요. 그래서 이 천체는 바로 지구입니다. 이 천체가 바로 지구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천체박 어떤 질점,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 질점은 태양에 있는 아주 작은 하나의 부피 요소이겠죠. 그래서 지구와 태양의 질점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 인력은 그 천체, 여기서 그 천체는 지구입니다. 지구를 잘게 나눈 부피 요소들 각각이 태양의 질점을 잡아당기는 만류 인력을 모두 더하면 구할 수 있다.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 이게 바로 그 천체를 잘게 나눈 부피 요소들이 되겠죠. 그리고 태양의 그 부피 요소는 천체 밖 어떤 질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작용하는 만류 인력을 모두 더하면 구해지겠군. 그래서 15번은 5라고 볼 수 있겠죠. 앞의 문제에 비하면 그래도 15번은 쉬운 편이었죠. 그 다음 16번 볼게요.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대칭인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구 외부의 질점 P를 당기는 만류 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류 인력과 같다. 익숙한 지문이죠. 앞에 역시 나왔던 지문이었어요. 16번의 지문을 보면요.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대칭인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자 여기 그림 나왔죠? 이 부피 요소들이 구 외부의 질점 P를 잡아당기는 만류 인력들의 총합이, 천체 전체가 P를 잡아당기는 만류 인력은 질점을 잡아당기는 만류 인력과 똑같다라고 익숙한 지문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선지를 보면요. 반지름이 R이고 질량이 M인 지구와 지구 표면에서 높이 H의 중심이 있는 질량이 M인 구슬 사이에, 자, 구슬은 당연히 훨씬 작겠지만 편의상 이렇게 그려볼게요. 얘 구슬이에요. 그리고 질량은 M이고 이렇게 중심에 질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높이 H의 중심이 있다고 했죠. 이거 잘 봐야 되는 게 높이 H의 중심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높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일까요? 아니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일까요? 높이 H에 구슬의 중심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H의 거리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만큼이 H인 거죠. 높이 H의 중심이 있는 질량이 M인 구슬 사이의 만류 인력은, 이 부분이 사실 약간 페이크라고 볼 수 있어요. 높이 H의 구슬의 표면이 아니라 구슬의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 잘못하면 틀릴 수가 있죠. 그래서 지구와 구슬 사이의 만류 인력은 R 플러스 H만큼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과 M인 두 질점 사이의 만류 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네, 그렇죠.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천체와 천체 사이의 그 만류 인력의 크기는 똑같은 거리에 있는 질점과 질점, 두 개의 질점 사이의 만류 인력의 크기는 똑같다고 반복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난이도가 높았던 2019 수능 문제를 지나쳤고 이제 17번 문제를 가볼게요. 17번. 케플러는 경험주의자였기에 브라헤의 천체 관측치를 활용하여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수립할 수 있었다. 여기서 케플러는 서양의 학자이죠. 그리고 케플러가 어떻게 했대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새로 수립했대요. 그렇게 해서 우주의 단순성을 새로 보여주는 이 법칙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 이상학을 더 이상 온전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케플러에 의해서 더 이상 보존될 수가 없고 폐기되어야 됐다는 겁니다. 반박되었기 때문이죠. 17세기 후반 왕석천과 매문정은, 여기서 왕석천과 매문정은 딱 이름 들어도 누구겠어요? 중국의 학자겠죠?
자, 그래서 중국에서는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서양 과학의 우수한 면은 모두 중국 고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던 것인데 웅명호 등이 이를 깨닫지 못한 채 성리학 같은 형이상학에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자, 여기서 성리학 같은 형이상학, 왕석천과 매문정도 형이상학을 비판했네요. 자, 그래서 서양과 중국에서는 모두 우주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형이상학적 사고,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상학, 중국에서는 성리학 같은 형이상학, 이런 사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을 온전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 그리고 성리학을 비판했던 것, 이런 것은 모두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5입니다. 다음 18번 문제 볼게요. 서양의 우주론이 전파되자 중국에서는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회통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고, 회통이 뭐냐면 언뜻 보기엔 서로 어긋나는 뜻이나 주장이지만 이 둘을 해석해서 조화롭게 만드는 것을 회통이라고 합니다.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조화롭게 해석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지적 유산, 바로 성리학 같은 형이상학이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비슷한 점은 찾아내서 발전시키기도 했겠죠. 서양 천문학의 전례는 여기서 전파된다라는 표현을 전례라고, 전해져 내려오다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전례는 중국에서 자국의 우주론 전통을, 그래서 자신의 지적 유산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바꿨어요? 자국의 우주론 전통이라고 이렇게 바꿔주었죠. 그리고 관심이 제고되었다라는 표현은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바꿔주었습니다. 사실상 같은 말이죠. 자신의 지적 유산은 자국에 있었던 원래의 우주에 대한 그런 지적인 여러 가지 논의들, 그런 전통적인 논의들이었을 거고, 관심이 제고되었다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니까요. 재인식했다도 맞는 말이죠. 5가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볼게요. 16세기 말부터 중국에 본격 유입된 서양 과학은 청왕조가 1644년 중국의 역법을 기반으로, 역법이 뭐냐면 우주론을 바탕으로 달력을 정하는 방법을 역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의 달력 계산하는 방법을 기반으로 서양 천문학 모델과 계산법을 수용한 시현역을 공식 채택함에 따라 그 위상이 구체화되었다. 자, 선진을 보면요. 중국의 서양의 천문학적 성과가 자리 잡게 된 데에는 국가의 역할이 작용하였다. 여기서 서양의 천문학적 모델과 계산법을 수용한 시현역이 바로 서양의 천문학적 성과가 자리 잡게 됐다라고 이렇게 바꿔서 표현한 겁니다. 서양의 천문학적인 성과인 천문학 모델과 계산법 같은 것들을 수용해서, 그래서 시현역이라는 성과로 자리 잡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공식 채택한 게 누구였어요? 바로 청왕조였죠. 청왕조가 공식 채택했으니까 국가의 역할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내용이 일치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20번 볼게요. 중국 천문학을 중심으로 서양 천문학을 조화롭게 해석하려는, 회통하려는 매문정의 입장은 18세기 초를 기점으로 중국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었으며, 그 입장은 중국의 역대 지식 성과물을 망라한 총서인 사구전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리고 선지를 보면요. 중국에서는 18세기에 자국의 고대 우주론을 긍정하는 입장이 주류가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 매문정의 입장은 중국에서 있었던 입장이니까 중국에서는 맞죠. 그리고 18세기 초를 기점으로 18세기 초나 18세기나 같은 거죠. 그런데 이 매문정이 어떤 입장을 취했었대요? 중국 천문학을 중심으로 서양 천문학을 받아들이려고 했죠. 그래서 중국 천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입장을 정리하려는 것은 자국의 고대 우주론을 긍정하는 입장이죠. 자기네 천문학을 중심으로 정리하려고 했으니까 자기네 고대 우주론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중심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국 고대 우주론을 긍정하는 입장인 거 맞죠?
또 이것을 중국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했고 또 사고전서란 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했으니까 주류가 되었던 것 맞네요. 공식 입장이고 중국의 역대 성과물을 다 총망라하는 책에도 실렸다는 건 주류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예요. 21번 보겠습니다. 중국 지식인들은 서양 과학이 중국의 지적 유산에 적절히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효율적이더라도 불온한 요소로 여겼다. 이에 따라 서양 과학에 매료된 학자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서양 과학과 중국 전통 사이의 적절한 관계 맺음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17세기 후반 왕석천과 매문정은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선지 볼게요. 서양에서는 중국과 달리 경험적 추론에 기초한 우주론이 제기되었다. 이거 딱 보고 중국 지식인들은 서양 과학이 아무리 효율적이더라도 중국 지적 유산에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불온하게 여겼다고 했으니까 서양은 중국과 달리 경험적 추론을 중시하고 중국은 경험적 추론에 중시한 그런 입장이 아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좀 함정에 걸리기 쉬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면요. 왕석천과 매문정은 중국 사람들이죠. 이런 중국 사람들이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서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파악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경험적 추론에 기초한 우주론을 중국에서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중국과 달리라는 이 표현이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1번은 X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연습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문과 선지를 서로 비교하는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복습해야 여러분의 진짜 지식이 된다는 거 알고 있지요? 복습도 많이 해주세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